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종엽입니다. 네오포럼 시즌2를 시작하고 벌써 세 번째, 선생님들 세 번째 주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하악 무취학 임플란트 치료 계획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찍어 놓은 걸 보니까 너무 정신없이 하느라고 빠뜨린 얘기들, 지난번에 했던 케이스들 한번 다시 빨리 보면서 첨언을 하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못 보여드린 케이스들 이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간이 허락하면 제가 단톡방에 보여드리겠다고 한 케이스들, 선생님들 말씀 나눴던 케이스들 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겠다고 한 케이스들 같이 한번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전 무취학에서 고정성 보철물을 고려할 때 상학에서는 립 서포트의 여부를 봐야 된다 그랬고요. 하학에서는 포스테리어 본 하이트, 그러니까 멘탈 포라멘 이후에 포스테리어 본 하이트이 어떤가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상악 같은 경우에 립 서포트를 볼 때 가장 좋은 것은 프렌지가 없는 덴처를 트라이를 해보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덴처 두플리케이션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하학구치부에서는 역시 지난번 퀴즈의 정답이기도 한데요. 포스테리어 본 하잇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이 고정성 보철물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물론 뭐 환자의 나이나 환자의 그 전신 건강 상태 뭐 이런 것들도 고려를 당연히 하셔야겠죠. 하지만 임상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상악 아치가 어떤가 하는 것도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콤플리트 덴처를 끼면 약하다, 아니면은 뭐 치아가 다 있으면 강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콤플리트 덴처 환자들 중에서도 교합력이 굉장히 센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여튼 힘이 세다, 약하다, 혹은 페버러블하다, 언페버러블하다, 이런 것들은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첫 번째 케이스고요. 제가 임플란트 두 개를 심어서 케라토 어태치먼트를 연결해서 그렇게 했던 케이스입니다. 덴처 두플리케이션이 중요한데 저는 퍼티를 사용하고 이런 리테이너를 넣어주는 통에다가 퍼티를 이용해서 인덴테이션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이제 클리어 레진을 붓는다. 그래서 서지컬 스텐트로도 쓰고 뭐 다양한 이유로 용도로 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한번 찍어 놓으면 여러 번 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플란트 심을 때는 덴처의 바운더리 안에 임플란트가 심겨야 되고요. 오버덴처 할 때는. 그리고 두 개가 평행한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던 거 보니까 빠뜨렸던 내용이 이렇게 임플란트 오버덴처 할 때도 어떻게 보면 임플란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틀니를 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틀니가 잘 만들어져야 임플란트도 오래 그 어태치먼트도 망가지지 않고 오래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틀니를 잘 만드는 것, 결국은 이제 기본기가 아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상악은 콤플리트 덴처, 그리고 하악은 임플란트를 이용한 5개 임플란트였죠. 임플란트를 이용한 픽스드 콤플리트 덴처, 흔히 말하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타입의 보철을 했던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니 바운더리 안에 임플란트가 심겨야 되고, 날카로운 리지는 이렇게 다듬어서 임플란트를 평행하게 심고 이러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보철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 케이스에서는 제가 이 용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콤플리트 덴처도 리무버블 콤플리트 덴탈 프로세시스 혹은 리무버블 콤플리트 덴처로 부른다. 왜냐하면 픽스드 콤플리트 덴처가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보철물의 풀 네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르코니아 하는 경우에도 어떻게 부르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오런4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죠? 오런4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내용이 궁금하시면 이제 이전 그 강의 영상을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케이스로 이렇게 이제 구치부에 본이 없는 충분치 않은 임플란트를 심기에 충분치 않은 분이었고 상악에는 전부 다 치아가 있는 분의 임플란트를 전치부에 그 메탈 포라멘 앞에 4개를 심어 가지고 이른바 메탈 레진 임플란트 서포티드 픽스드 콤플리트 덴탈 프로세시스를 해 드렸었던 그런 환자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2012년부터 2006년 20년까지 그러니까 한 8년여 정도 를 쓰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고 결국은 오버덴처를 쓰고 계시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상악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악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단톡방에서 나온 질문 중에 전치부에는 임플란트를 이용한 픽스드 브릿지, 서베이드 브릿지를 하고 구치부에 컨벤셔널 RPD를 쓰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이제 도치배열 하면서 제가 확인해 본 바 요 임플란트가 너무 안쪽으로 심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링구알 쪽으로 심겨 있고 이 임플란트들의 위치도 치아를 만들기에는 적당한 위치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이브리드를 하려고 임플란트를 심을 때 너무 임플란트의 위치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를 브릿지로 컨버트 하기에는 임플란트 위치가 안 좋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오버덴처를 하고 있고요. 여기까지 보여드렸죠. 이 네 번째 케이스에서 하악은 완전 무치악, 상악은 전치부에만 6개 치아가 있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악에 이렇게 8개 임플란트를 심었고요. 전치부에 2개, 구치부에 각각 3개씩 이렇게 이제 임플란트를 심었던 환자입니다. 그 다음에 덴처 두플리케이션 말고 요거는 이제 레고 바이트라고 풀 아치에서 제가 바이트를 어떻게 뜨는가 하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밑에 먼저 스플린팅을 한 다음에 그 위에 레진을 쌓아 올려 가지고 그거를 꼈다 뺐다 하면서 왁스림 조절하듯이 조절하고 필요하면 그 실리콘의 바이트 재료를 이용해서 바이트를 뜨는 그런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시치아로 이미디엇 로딩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최종 보철물 만든 것, 그 다음에 이제 관찰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악에 완전 무치악 하악에서 완전 고정성 세그멘티드로 하려면 3피스로 이렇게 나눌 때 캐나인에 심고요. 3번 3번에 심고 4, 6, 7 혹은 뭐 4, 5, 7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어쨌든 3개를 이용해서 총 8개를 이용해서 풀 아치 보철하는 것에 대해서 보여드렸었습니다. 2019년까지 팔로우업이 된 거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새로운 케이스들입니다. 이 환자는 제가 이제 치료를 시작할 때 48세였고, 세그멘티드, 임플란트 서포티드, 픽스드 콤플리트 덴처입니다. 그러니까 3피스로 하는 거죠. 아까 이제 아래 아치, 만디블의 경우에 완전 무치하게 8개를 제가 이제 선호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잇몸이 굉장히 안 좋은 분이셨기 때문에 발치를 다 하게 됐고요. 이분 발치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이미디엇 덴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치부를 먼저 빼고 인상을 뜬 다음에 투스트라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전치부 배열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전치를 빼는 날, 앞니들을 빼는 날 그 틀니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로 틀니를 껴드리는 이런 이미디엇 덴처를 해서 이렇게 이제 그 전치부 발치하는 날 틀니를 껴드렸습니다. 임시 틀니랑은 다르고요. 이미디엇 덴처는 이거는 이제 틀니를 만드는 정상적인 과정을 다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미디엇 덴처를 만들었고 그로부터 이제 몇 달간 그 발치와가 아무는 사이에는 요 이미디엇 덴처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미디엇 덴처를 복제해서 서지컬 스텐트로 만들었고요. 오래전에는 저는 이렇게 마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패턴 레진으로 이렇게 해서 마킹을 해 놓으면 요 위치에 내가 임플란트 심어야지, 요 위치는 건너뛰어야지, 뭐 이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마킹을 해 놓고 수술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하악은 한 번에 수술을 다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플란트를 8개를 심었습니다. 전치부에 2개, 구치부에 3개, 이렇게 해서 8개 임플란트를 심어서 하악의 풀아치에 3피스로 고정성 보철물을 만들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악 같은 경우에는 9개를 심습니다. 전치부에 3개, 그리고 구치부에 3개, 구치부에 3개, 이런 식으로 9개를 심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래 치아가 위에 치아를 이렇게 쳐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2개보다는 많아야 되고, 4개를 심기에는 좀 부담이 되고 해서 이제 3개를 심습니다. 역학적으로는 3, 1, 3에다 심는 것이 제일 좋지만 1번 위치를 잘못 심어가지고 미드라인을 못 맞추는 낭패를 본 적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요즘은 그냥 3, 1, 3이 아니라 3, 2, 3에 심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이 환자도 그렇게 심었고요. 이 환자는 이제 이쪽 상악동 수술하고 임플란트 심는 게 힘들어 해가지고 환자가 힘들어해서 상악은 2번에 나눠서 심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구치부 같은 경우에는 사이너스 그래프트 하면서 임플란트를 심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 번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3번에 걸쳐서 임플란트 수술을 했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래 프레임워크 트라인 하고 나서 찍은 파노라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위에는 이미디엇 덴처, 그 다음에 아래는 템포라리, 픽스드 템이 들어갔을 때 파노라마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전부 다 커스터마이즈드 어바트먼트를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렇게 풀아치 보철할 때 한 번에 잘 안 끝냅니다. 요즘은.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기공실이 안에 병원에 있기 때문에 이 기공사가 일하는 거가 양이 너무 많이 몰리는 것도 좀 컨트롤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컨트롤하기에, 교합을 컨트롤하기에 아래를 먼저 끝내놓고 하악 구치부를 먼저 끝내놓고 그 다음에 상악 구치부를 끝내고 그 다음에 하악 전치, 상악 전치 이런 식으로 이런 순서대로 해나가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요 환자도 하악구치부, 상악구치부를 먼저 끝내놓고요. 이제 전치부를 남겨놓고 이 전치부 보철물을 만들게 됩니다. 복제된 틀니를 이용을 하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디자인을 해 나가는 거죠. 실제 임상 사진입니다. 보면 아래 8개의 임플란트가 심겨 있죠. 그 다음에 이 커스터마이즈드 어바트먼트를 만드는 날 저는 이제 프레임워크랑 템포러리를 동시에 만들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커스터 어바트먼트가 입안에 한번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빼지 않게 되는 거죠. 그냥 템을 이렇게 끼워 놓고요. 자연치처럼 이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프레임워크는 픽업 인상을 떠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픽업 인상 진행했던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 프레임워크, 아래에 이제 보철물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위에 치아를 시작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레고 바이트 테크닉을 씁니다. 그래서 위에 이제 임플란트를 고정 몇 개를 스플린트 해가지고요. 그 위에 그 바이트를 뜰 수 있도록 하나의 레진을 더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고개 딱 맞고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인덴테이션들을 줘가지고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요런 레고 바이트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바이트 레지스트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보철해 가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구치부 보철물이 완성됐을 때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상악 전치부만 템 상태이고 나머지는 다 최종 보철물이 PFM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치부를 남겨놓고 전치부가 마무리됐을 때 모습입니다. 자, 이 환자 이제 제가 치료를 끝낸 것이 2013년 5월 20일에 치료를 이렇게 끝을 냈습니다.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 하악에는 8개, 전치부에 2개, 구치부에 3개, 그 다음에 상악에는 전치부에 3개, 구치부에 3개, 뭐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의 숫자를 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가장 좋아합니다. 자, 2013년에 이제 치료를 끝냈고요. 팔로우업은 2015년, 2018년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9년 9월 26일까지 팔로우업을 했습니다. 특별한 문제 없이, 그리고 구강위생관리도 이 환자분이 이제 고생하시고 나서 굉장히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풀마우스 케이스나 큰 케이스를 보다 보면 예상치 않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아마도 2013년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제가 이제 하악의 어바트먼트들 트라인하고, 그 다음에 템포라리 껴주고, 뭐 이런 과정에서 이 환자가 스크루 드라이버를 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강남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을 통해서 이제 환자를 데리고 갔고요. 그 다음에 그 체스트 PA, 그 다음에 압도멘 PA 같은 이런 필름들을 찍었습니다. 자, 이런 필름들을 찍었을 때 내과 선생님들, 우리 교과서에서 배우기에는 기다리면 이제 변으로 나오는 걸로 그렇게 이제 배우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뾰족하게 날카롭게 생긴 드라이버를 삼켰다. 다행히 이제 폐로 안 간 것만 해도 다행이지만 이렇게 떨어졌다 하면 이걸 본 응급실의 내과 선생님들,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은 전부 이게 혹시라도 나가면서 소장이나 대장을 찢거나 어딘가에 걸려서 무게 때문에 걸려서 거기를 돌아 나가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환자는 다행히 MPO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점심을 거르고 저한테 치료를 받으러 와가지고 몇 시간 동안 이제 치과에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다행히도 거기 이제 이비인후과 선생님께서 내시경을 이용해 가지고, 내시경 보니까 그 포셉 이름이 엘리게이터인가 봐요. 이 엘리게이터 포셉으로 내시경으로 빼주셨습니다. 이 길이가 21mm짜리 스크루 드라이버였거든요. 그래서 무게도 있고 뭐 등등등 했습니다.
이거를 뭐 가만히 놔뒀으면 어땠을까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환자는 운이 좋게 그렇게 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환자가 이렇게 가만히 보다 보면 갑자기 뭔가 삼킬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크라운이나 뭐 다른 보철물들 당연히 삼킨 거를 여러 번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굉장히 주의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입안에 꺼즈 같은 거를 깔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만한 저희가 이제 장치들 그 다음에 기구들 많이 쓰니까 그런 것들 삼키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요. 제가 이제 이 이후에 환자들한테 계속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삼키시면 안 됩니다 하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 체어가요,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밀면 갑자기 딱 일어날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는지,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헤매지 마시고 바로 체어를 이렇게 세워버리면, 혹은 환자 등을 잡고 이렇게 일으키면 삼키는 거를, 아스피레이션 하는 거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만약의 상황에 그런 것이 되는지도 한번 살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Segmented Implant Fixed Complete Denture라고 제가 위에 써놨네요. 컨닝하려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보시면 상악은 완전 무치악, 하악에는 이쪽에 치아가 2개, 그 다음에 이쪽에는 치아가 하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치아가 페리피칼 리전이 있어가지고 발치를 하기로 했었고요. 환자분이 쓰던 틀니는 이런 상태의 틀니를 쓰고 있었습니다. 빨리 이제 템포라리 덴처를 하나 만들었죠. 위아래 템포라리 덴처를 만들었습니다. 요 치아는 발치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를 심기로 하는데, 아까 만들었던 템포라리 덴처를 두플리케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케이스들을 볼 때 덴처 두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는 것,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난번에도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그 디지털 가이드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가이드 수술을 할 때 라디오그래픽 마커는 이렇게 불특정 위치에 여러 개를 위치시켜라 하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반드시 미드라인 표시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CT를 찍을 때 조금 삐뚤어져도 미드라인을 CT상에서 바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미드라인은 제대로 표시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환자가 요거를 끼고 한번 스캔을 하고요. CT를 찍고요. 그 다음에 요 스텐트만 가지고 스캔을 해서 나중에 정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서지컬 스텐트가 되겠고요. 서지컬 스텐트를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쪽 다 본그래프트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플랩을 열고 수술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환자도 보철을 할 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이 레고바이트라고 부르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서로 스플린트 할 것들끼리 연결을 해가지고요. 그 위에 레진을 올려서 이렇게 바이트를 뜨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서로 연결할 것들 2개를 연결하고 이쪽에도 2개를 골라서 요런 식으로 묶어 가지고 그 위에 레진을 꼈다 뺐다 할 수 있도록 했고, 일단은 저희 제가 만들었던 임시 틀니 템퍼러리 덴처에다가 교합을 인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커스텀 어바트먼트를 만들었고, 프레임워크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템포라리 크라운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템포라리 덴처에다가 제 템포라리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만들고 있는 틀니의 왁스업 상태의 틀니에다가 프레임워크의 교합을 바이트 레지스트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요 보철물들이 완성될 때까지는 요 상태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템포라리, 커스텀 어바트먼트 위에 템포라리,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자이언치처럼 꼈다 뺐다 하면 되는 거니까 요런 술식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템포라리 덴처를 끼고, 그리고 아래 최종 보철물이 만들어질 때는 위에 새로운 틀니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워크플로우로 작업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최종 보철물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포셀린이랑 교합이 돼야 되니까 덴처의 웨어가 많이 염려가 돼서 이렇게 이제 메탈 오클루전, 메탈 파지티브 컨택을 만들어주는 치료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 환자 만들 때 어떻게 했는지 제가 기록이 안 남아 있어서 다른 환자 이렇게 메탈 오클루전 하는 방법 기록이 되어 있는 딴 환자 케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틀니를 일단은 써보고요. 뭐 환자가 괜찮다고 생각되면 그때 다시 틀니에 스캔을 합니다. 이 틀니에 스캔을 한 다음에 치아를 삭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원래 삭제했던 틀니와 원래 있던 틀니와 삭제하기 전에 틀니와 원래 틀니를 서로 중첩을 시킵니다.
이때는 스캔할 때 지그가 있어야 서로 똑같은 위치로 스캔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삭제된 만큼을 메탈로 밀링을 한 겁니다. 이때는 이노비움이라는 메탈을 써서 금속을 1대1로 밀링하는 방식으로 써서 이렇게 이제 메탈 인레이가 연결된 것 같은 덴처 치아에 올라갈 것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이제 만든 다음에 이거를 나중에 붙이게 됩니다. 3D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됐고, 이 환자도 그래서 메탈 오클루전을 부여를 했습니다. 2012년에 제가 본 환자네요. 2012년 12월에 이렇게 와서 요 치아를 빼고 임플란트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의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환자가 처음에 2012년 당시의 차트에서부터 이 치아는 유지하되 이 치아를 만약에 빼게 되면 임플란트를 2개를 심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하나만 심고 요 치아, 요 브릿지를 잘라서 이렇게 3개를 연결하겠다 하는 말씀을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을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쪽 치아가 안 좋아서 이제 발치를 하게 됐습니다. 이 치아 발치를 하게 될 때는 여기다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몇 달 지나서 이렇게 보철을 끝내게 됐습니다. 요게 2013년 7월 1일 날 이렇게 끝났고요. 2018년 3월 23일까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케이스를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완전 무치약 하악에서 제가 좋아하는 방법은 8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3피스로 세그멘트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숫자는 임플란트가 6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9치구, 7번 치아 하나를 안 넣는 거죠. 그래서 6번 치아까지 만든다 하고 가정을 하면 최소한 6개, 최소 6개를 가지면 3피스로 만들 수 있다 하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케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케이스입니다. 7번째 케이스입니다. 7번째 케이스인데요. 이 환자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임플란트 픽스 파샬 덴처를 전치부에는 쓰고 그리고 구치부에는 컨벤셔널 RPD를 쓴 환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임플란트 풀 픽스들을 하려면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냐? 포스테리어 본 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왼쪽에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많이 꺼져 있죠. 그래서 여기는 도저히 임플란트를 심을 수 없는, 아마 여기 열어보면 멘탈 포라멘 링구알 쪽에 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환자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환자는 오랫동안 RPD를 사용하셨던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탈 익스텐션 RPD를 오랫동안 사용하셨던 분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치부에는 뼈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4개 정도 심어서 전치부에 브릿지를 만들고 구치부에는 컨벤셔널 RPD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2014년 3월에 시작한 환자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래에 틀니를 복제를 해가지고요. 라디오그래픽 스텐트를 만들어서 CT를 찍었습니다. 이렇게 CT를 찍을 때 저는 이렇게 미드라인 표시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이제 CT를 찍어 놓은 거 보시면 이런 상태입니다. 멘탈 포라멘이 여기에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임플란트 위치를 이제는 잡았습니다. 4개를 3번, 4번, 3번, 4번 정도 위치에다 심어서 전치부에는 브릿지를 만들고 구치부에는 컨벤셔널 RPD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심을 수 있도록 서지컬 가이드, 네오 나비 가이드를 만들어서 임플란트 수술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개 심을 때도 보시면 앞에도 고정해 놓고 요 위치에 고정을 해 놓은 다음에 일단 3개를 먼저 심고 거기서부터 고정을 얻은 다음에 요 임플란트를 심는 순서로 임플란트를 심었었습니다. 플랩리스로 임플란트를 심었고요. 이거는 이제 심고 난 뒤에 찍은 CT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심었습니다. 굉장히 잘 심었다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위치에 멘탈 포라면 여기는 위험하니까 요건 조금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고 난 뒤의 모습이고요. 어느 정도 힐링을 기다리고 난 뒤에 이제 인상을 떴습니다. P캡 인상을 떴고요. 이때 P캡 인상 뜰 때 덴처 인상 뜨듯이 커스텀 트레이를 만들어 가지고 인상을 떴습니다. 그렇게 인상을 떠서 그래야 이제 레코드 베이스를 만들고 하는 것들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커스텀 트레이를 이용해서 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P캡 임프레션 코핑 같은 경우에는 높이를 낮은 거를 선택하면 우리 트레이 앞이 이렇게 너무 튀어 올라가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커스텀 어바트먼트를 쓸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디자인을 했고요. 이 디자인된 것들이 아까워서
프린터로 출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출력을 해가지고 요건 딴 분 거고요. 요게 이제 이 환자분 건데 이렇게 이제 프린팅을 한 다음에 요거를 입안에 트라인을 해 봤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의 블루프린트인 거죠. 청사진인 거죠. 이 상태에서 높이가 맞고 괜찮으면 지금부터는 그냥 자연치 보철하듯이 진행하면 됩니다. 캐나인에서 캐나인 브릿지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캐나인에서 소구치까지 브릿지 만들고, 그 다음에 구치부에는 클래스 1 RPD 만들듯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괜찮았기 때문에 퍼스트 어바트먼트 위에 프레임워크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전치부의 서베이드 브릿지가 완성된 상태의 모습입니다. 마이너 커넥터를 이렇게까지 줄 필요가 있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때만 해도 이제 치아가 길어지기 때문에 아래에서 좀 잡아주면 좋겠다 생각해서 마이너 커넥터를 이렇게 디자인을 했고요. 오히려 가이딩 플레이는 너무 길게는 안 줬습니다. 보통 저는 이제 롱 가이딩 플레이 좋아하는데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가이딩 플레이를 웬만큼만 줘도 충분히 길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절반 정도만 가이딩 플레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치부 브릿지를 끝내고 구치부는 똑같은 작업 방식으로 하는 거죠. 구치부에도 RPD를 만드는데 아이바를 썼었네요. 아이바를 썼었고 이렇게 이제 디지털 익스텐션 RPD, 클래스 1 RPD를 만들어서 끝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앞서서 보여드린 임플란트 픽스드 콤플리트 덴처하고 비교하면 캔틸리버가 항상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크릴릭을 안 쓰기 때문에 아크릴릭에 생기는 문제도 해결이 될 것으로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 또 생각이 됩니다. 2014년 3월에 시작해서 2014년 8월에 치료를 끝내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치료를 끝내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정확한 날짜가 아마 다를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팔로우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팔로우업을 잘 하고 있고, 이 환자가 2014년 8월 5일에 임플란트의 모습이고, 이건 2016년 2월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8월 11일까지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환자 지금 2014년부터 20년까지 꽤 오랜 시간이지만 이 시간 동안 제가 리베이스를 2번 했고요. 릴라인은 2번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덴처를 저희가 전혀 손을 안 보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릴라인 리베이스 하면서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1 RPD 같은 경우에, 디지털 익스텐션 RPD 같은 경우에 자연치에서는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 이 임플란트에서 클래스 1 RPD는 크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 전치부의 임플란트를 한 3, 4개, 4개 정도 심어서 브릿지를 만들고, 서베이드 브릿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구치부의 컨벤셔널 RPD 하는 이런 치료 옵션을 굉장히 프로미싱한 옵션이라고 생각하고, 요즘은 타항 무치약 환자가 왔을 때 가장 우선시 먼저 고려하는 치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는 구치부에 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 개수를 많이 심을 수가 없어서 비슷한 치료를 했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상하악 완전 무치약이었고요. 마찬가지로 이 환자는 투스 셋업을 빨리 다시 한 다음에 그거를 두플리케이션 해서 이렇게 이제 라디오그래픽 스텐트를 만들어서 CT를 찍었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CT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가이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임플란트를 이렇게 4개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콤플리트 덴처고 아래는 임플란트 4개를 이용한 브릿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구치부에는 컨벤셔널 RPD가 들어가는 거죠. 자, 이 환자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인상을 떴는데 이 환자는 커스텀 트레이는 안 썼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했고, 이것도 이제 프린팅된 템입니다. 프린팅된 템이긴 한데 우리 기공사 선생님이 여기다 핑크 아크릴릭을 올려주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보시면은 버티컬 디멘전, 치아가 들어가야 될 공간이 굉장히 크지요. 예, 이러면은 여기서부터 아이바를 올라가는 게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해보니까 마이너 커넥터를 링구알 쪽으로 쫙 줄 수가 있어서 사실 리텐션의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형태의 틀니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전치부를 끝내고 구치부에는 RPD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때는 이제 A컬을 넣습니다. 보면 밑에까지 내려가지 않고 치아 한 중간 정도까지만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리텐션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끝냈고요. 이제 교환면에서 본 모습입니다.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2015년 2월에 시작해서 2015년 7월에 치료를 끝냈고요. 그리고 2018년 4월까지 팔로우업을 했습니다.
자,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리베이스를 딱 한 번 했고요. 그거 말고는 거의 뭐 만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분한테 드린 말씀은, 만약에 경제적으로 사정이 좋아지고 아레텔리가 쓰기가 힘들면 부치부에 임플란트를 하나씩 추가해서 3유닛 브릿지를 만드는, 그러니까 임플란트 6개를 써서 완전 고정성 보철물로 만들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 환자가요, 팔로우업에 안 옵니다. 나는 불편한 게 없는데 왜 가야 되냐 하면서 굉장히 전화하거나 연락하면 굉장히 불평을 많이 하신 분이라고 제가 이제 우리 데스크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앞서 말씀드린 케이스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이제 하악 완전 무치약에서 전치부에 이렇게 브릿지를 하고 부치부에 RPD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안정적인 치료 옵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즐겨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준비한 하악 완전 무치약 혹은 광범위한 무치약의 치료 계획 관련돼서 치료 계획, 치료 방법 관련해서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자, 9번째 환자고요. 이런 식으로 왔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 전에 사용하고 있던 상악 틀니가 굉장히 잘 안 맞는 틀니를 쓰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페리오 상태 뭐 등등등을 고려해서 이렇게 이제 30번 때 5, 6, 7이네요. 5, 6, 7을 남기고 전부 다 발치를 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치료 계획을 좀 고민하게 됩니다.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첫 번째 이제 고려한 것은 이렇게 이제 편측 틀니가 되기 때문에, 특히 하악의 편측 RPD가 되기 때문에 이러면은 문제가 많이 생길 거다 생각을 해서 여기에 4번, 6번 정도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3유닛 브릿지를 만들고 서베이드를 하면 하악은 클래스 4가 되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는 클래스 4 정도의 RPD를 쓰고 상악에는 콤플릿 덴처를 쓰면, 그러니까 리무버블 콤플릿 덴처를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우리 환자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십니다. 만약에 이 치아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거기에다가 임플란트를 다시 2개를 심어서 3유닛 브릿지를 만들고 똑같이 아래 덴처를 아마 다시 만들어야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경제적인 사정으로 다음에 이 치아가 안 좋아서 빼게 되더라도 비용이 좀 적게 드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임플란트를 이렇게 2개를 심었습니다. 거의 이제 3번, 4번 위치에 양쪽에 2개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 치아가 없더라도 오버덴처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임플란트를 위치를 시켰습니다. 위에는 콤플릿 덴처고요. 자, 로케이터나 케라토, 제가 좋아한다는 케라토 어태치먼트나 이런 스튜드 타입의 어태치먼트는 패소 인설션이 패러럴하고 패소 인설션에 맞게 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이 환자도 이제 가이드 수술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토로스도 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제 틀니는 이 토로스 위쪽으로만 들어가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2개를 심었고 이렇게 프레임워크 디자인을 한 다음에 바이트 레지스트레이션을 했고 틀니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틀니를 2주 이상 환자가 써서 편하고 또 충분히 조절이 된 상태에서 어태치먼트를 연결하고 그 어태치먼트를 입안에서 다이렉트하게 픽업을 떠서 이렇게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 환자는 자기 이가 빠지기 시작한 이후로 이렇게 만든 보철물이 지금 제일 안정된 상태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굉장히 치료 결과에 만족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쪽 치아들이 빠지게 되더라도 그 다음에는 다시 콤플릿 덴처를 임플란트에 로케이터 케라토 어태치먼트 2개가 들어가는 어태치먼트가 달린 오버덴처를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불안하지 않다, 만족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상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우리가 치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완전 무치약 하악 치료 계획에 관련된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 슬라이드에는 글자를 많이 쓰는 거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서 제가 게을러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놓고 말로 때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에 상악의 경우에 WS라고 쓴 이유는 이게 이제 강하고 약하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상악이 완전 무치약이고 아니면 치아가 있고 임플란트가 있고 이런 식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콤플릿 덴처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쪽에 와 있겠죠. 하지만 제가 환자를 보다 보면
나이가 좀 있으셔도 콤플릿 덴처를 끼고 계셔도 교합력이 굉장히 센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완전 무치약이라 하더라도 강하다 쪽으로 놓고 저희가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weak, strong 이런 개념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약하고 상악이 만약에 약하고 강해질수록 우리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치료 계획은 리무어블 콤플릿 덴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 오버 덴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임플란트의 오버 덴처, 리텐션을 임플란트로부터 얻는 오버 덴처의 경우에는 저는 이제 너무 치료를 복잡하게 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치료 기간도 길 뿐만 아니라 기공 과정에서의 에러가 있고 또 이제 잘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간단하게 임플란트 2개 정도를 써서 스투드 타입의 어태치먼트를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이제 선택해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 픽스드 콤플릿 덴처, 이제 이른바 하이브리드라는 것은 하고 있는 빈도는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악이 완전 무치약이고 상악도 완전 무치약이면서 체구가 아주 작은 여자 환자분이 아니면 이거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유지보수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은 하지만 아주 선호하지는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임플란트 픽스드 파샬 덴처, 서베이 브릿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컨벤셔널 RPD를 쓰는 것, 요것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치료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런 치료 계획은 완전 무치약에서 상악이 완전 무치약에서도 해봤고 상악이 치아가 전부 다 있는 경우에서도 해봤는데 결국은 캔틸리버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한 문제들이 줄어들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클래스 1 RPD 자연치에서 했던 것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안정되게 환자들이 잘 쓰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는 굉장히 임플란트 치아들이 발치하고 나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치아들이 길어서 덴처의 스테빌리티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굳이 리텐티브 스트럭처에 대해서 특별히 고민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좋은 치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세그멘티드 픽스드 콤플릿 덴처라고 써왔는데요. 3피스로 들어가는 거죠. 3피스로 들어갈 때 최소한 6개가 있어야 2개 해서 구치부까지 이렇게 3피스로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8개가 되면 구치부에 3개, 그리고 전치부에 2개를 해서 하악의 경우에는 8개, 상악의 경우에는 9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6개 또는 8개 정도의 조금의 약간의 변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세그멘티드한 픽스드 콤플릿 덴처를 만들면 유지 보수 관리가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좋다. 그래서 제 워크플로우, 그러니까 치료 트리트먼트 플래닝을 하는 것은 상황이 약하냐 강하냐 그 다음에 그걸 봐서 이렇게 따지는데 제일 먼저 보는 거는 구치부의 뼈의 높이가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고 치료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아직 저희가 한 7분, 8분, 7분 정도, 6분, 7분 남았네요. 그 사이에 이제 빨리 제가 이제 그동안 단톡방에서 나왔던 말씀들을 좀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클자 클리어런스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치아에 충치가 있던 환자분이고 치료를 끝냈을 때 이렇게 치료를 끝낸 분이 되겠습니다. 입안 사진 보시면 이쪽에 보이시나요? 여기 이제 치아들이 쭉 슈퍼 이럽션을 하면서 공간이 하나도 없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공간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교환면에서 본 모습이고요. 자, 이거는 오른쪽 구치부 수술을 하고 난 뒤의 모습입니다. 자, 이랬던 곳에 발치를 하면서 본 리덕션을 하고 뭐 등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왼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터오클루잘 스페이스가 없는 환자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수술을 하면서 리덕션 오스테오플라스티를 하는 거거든요. 리덕션 오스테오플라스티를 해서 여기는 이제 발치를 하고 뼈를 쳐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철을 만들고 치료를 끝낸 모습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상악에 굉장히 길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하악 치아들이 디스플레이 된 공간들을 만들어서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치료를 끝낸 환자가 되겠습니다. 비슷한 환자인데요. 여기도 보시면 인터오클루잘 클리어런스가 없는 상태였고 수술을 하면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자, 얼만큼 치느냐를 결정할 때는요, 보통 10mm 임플란트를 심어야 된다. 물론 하치도 신경관까지 거리가 충분히 있어야겠죠. 근데 그런 경우에 13mm 드릴링을 하고 3mm를 제거를 하면, 벌크나이프 보어 같은 걸로 3mm를 제거하면
그 3mm를 제거해서 10mm 우리 프로브 같은 거를, 말을 빨리 하니까 생각이 안 납니다. 프로브를 넣어가지고 13mm 드릴링을 한 다음에 그게 10mm가 되도록까지 위에서 크레스탈 코티칼 쪽을 쳐주면 리덕션이 되는 거죠. 원하는 양만큼.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치아가 디스플레이 될 공간을 충분히 만들어주는 리덕션 오스테오플라스티, 크레스탈 리덕션 오스테오플라스티를 통해서 이제 보철을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고, 임플란트 공간을 만들어서 본뜨기 직전의 모습이고, 임시치아, 최종 보철, 그 다음에 이제 각각 단계의 페리에피칼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꽤 몇 년 뒤에 팔로우업 된 뒤의 상태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악골 같은 경우에 크레스트 코티칼을 쳐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초기 고정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딱딱한 뼈에서 저희가 초기 고정을 얻어야 되는데요. 자, 이 환자는 제가 이제 어디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나가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선생님이 환자를 데리고 오셔가지고 본 환자가 되겠습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도중에 임플란트가 사라졌답니다. 아래턱 안으로.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이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임플란트를 이 상태에서 이제 제가 CT를 찍어봤더니 임플란트가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하악 구치부의 트라비큘러 패턴이 너무 약하신 분들, 이런 분들 임플란트 심다가 조금만 더 밀어 넣으려고 그러다가 여기서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임플란트가 소위 말하는 하악동의 임플란트가 빠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CT를 잘 보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수술할 때 우리 허영구 원장님 마지막에 계속 강조하신 이니셜 드릴을 할 때 골질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드릴을 얼만큼 쓸 건가 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운 좋게도 임플란트를 심으려고 만들어진 홀을 조금 넓혀 가지고 이 코튼 플라이어를 넣었는데 임플란트를 딱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딱 벌려 가지고 임플란트를 좀 올려 놓고요. 물론 이 구멍은 충분히 넓혀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이렇게 이제 운 좋게 제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거하고 나서 다시 거기다 갖다 놓고 이제 연출해서 찍은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환자 이제 그 다음날 봤을 때 넘리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보셨던 분한테 몇 달 뒤에 환자 어떻게 됐냐고 여쭤봤더니 연대 구강내과 김성택 교수님한테 환자를 보냈다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진짜로 마지막 환자인데요. 예, 이렇게 골질이 약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임플란트 치료 끝난 뒤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이제 CT를 찍어 봤을 때 안이 완전히 트라베큘러 본이 완전히 없고 텅 비어 있고, 그 다음에 코티칼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본로스가 있고 뭐 이런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임플란트를 바로 심은 것이 아니라 본그래프트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윈도우 뚫듯이 창을 열어 가지고요, 여기다가 뼈를 채워 넣습니다. 뼈를 얼마나 채울 건가? 푸시백이 있을 때까지만 채웁니다. 그래서 뼈를 너무 꾹꾹꾹 다져 놓으면 인페리어 알베올라 너브까지 가버리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채워 넣는데 튕겨 나오는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크레스탈 쪽에 본 그래프트 하고 멤브레인 덮고 그렇게 이제 몇 달을 기다렸습니다. 이건 이제 수술 직후의 모습이고요. 본이 이렇게 이 부분에 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몇 달 뒤에 다시 CT를 찍었을 때 이런 식으로 뼈가 차 있었습니다. 드릴링 할 때 굉장히 단단합니다. 이런 식의 수술을 할 때는. 그래서 이러면 이제 골질이 아주 단단할 거다 하는 거를 예상을 하고 수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뼈는 잘 만들어졌었고요. 그렇게 해서 임플란트를 잘 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제가 완전 무치약 하악 치료에 대해서 못 보여드렸던 케이스들 쫙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클자 클리어런스에 관련된 케이스 보여드렸고, 클리어런스가 너무 부족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이제 크레스트 코티칼이 를 리덕션 하면은 스테빌리티가 약해지고, 또 이제 트라베큘러 본이 없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 임플란트 식립하기 전에 본그래프트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까지 막 열심히 달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3번 하기로 계획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케이스들 정리가 돼 있고 해서 혹시 제 다음에 발표하실 김남윤 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그동안 제가 봤던 SCA, SLA 뭐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실 테고요. 제가 봤던 얘기할 거리가 있는 사이너스 그래프트 케이스들을 좀 보여드리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강의 준비는 솔직히 안 했고요. 예,
단톡방에서 그렇게 허락해 주시겠다 빨리 결정을 해 주시면 제가 또 다음 주말에 다가오는 주말에 준비를 해서 사이너스 그래프트 한 케이스들 상악동 고리식해서 임플란트 심었던 제가 경험했던 케이스들 보여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네, 오늘 오후도 힘차게 화이팅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